차가운 비가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밤의 정적 속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창밖의 빗소리와 저택 안의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한서연은 서류 한 장을 손에 쥔 채 남편 강지훈의 서재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 속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희미했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색채를 잃은 존재였다. 그녀가 손에 쥔 것은 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 서류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그 위에 적었다. 떨림없는 단정한 필체였지만 그 글자를 새기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수없이 조각났다. 하지만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려 묵직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주인을 닮아 차갑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방대한 책장과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최첨단 기기들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곳은 강지훈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가 그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조용한 행동은 이 집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흔들었지만 곧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둔 것처럼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다. 계단을 오르며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떻게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는지.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고 침대에서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강지훈이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뚫고 저택 앞에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재빨리 우산을 받쳐들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채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듯한 차가운 아우라를 풍겼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현관에서 비서에게 온 전화를 받으며 짧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을 압도했다. 통화를 마치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재로 향하는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들어왔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손을 뻗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강지훈은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한서연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대신 아주 찰나의 순간 귀찮은 일이 해결되었다는 듯한 안도감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마침내 끝나는 것뿐이었다. 그에게 한서연은 그저 천명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배경은 평범했지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기에 선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 없는 모습이 때로는 그를 더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이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결혼 생활의 몇몇 장면이 떠올랐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보여주며 수줍게 웃던 모습, 기념일을 챙기려 홀로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든 모습,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만 몰두했고 그녀의 작은 세계가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2층의 침실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사준 값비싼 보석과 옷 가방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 집에 가지고 왔던 몇 벌의 옷과 낡은 책 몇 권만을 가방에 담았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방은 지난 3년간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한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가방을 다 꾸린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이곳에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다. 1층에서는 여전히 서재의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서 강지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을, 이 무거운 공기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세차게 내리는 비가 마치 지난 3년의 시간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흠뻑 젖는 몸과 달리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평온했다. 저택의 불빛이 등 뒤로 멀어질수록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다. 강지훈의 세계에서 그녀는 오늘로써 완벽하게 사라졌다. 서울의 차가운 밤비를 뒤로하고 한서연은 이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흙과 나무의 냄새로 채워졌고 그 익숙한 향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천은 그녀가 나고 자란 고향이자 도예가였던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버스 터미널에 내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낡은 도예 공방으로 향했다. 몇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공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폐허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로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방 내부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레와 가마 선반 위에 놓인 초벌구이 그릇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서연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업대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 감촉만으로도 잊고 있던 아버지의 따뜻한 가르침과 흙을 만지던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공방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도구들을 닦고 깨진 창문을 수리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강지훈에 대한 상처와 분노는 조금씩 씻겨나갔다. 흙과 나무로 된 이 공간은 그녀가 겪은 배신과 무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극복해 나갔다. 공방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의 낡은 작업 노트를 발견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노트에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유약의 배합법과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도자기에 대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노트를 읽었다. 아버지의 필체 하나하나에서 그녀는 도자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마침내 물레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흙의 감촉은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손은 기억을 되찾은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마치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는 물레를 돌리는 동안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했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방식에 자신만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그릇과 화병들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선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의 색을 닮은 유약은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작품에는 차가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억눌려왔던 그녀의 내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물이었다. 서연은 완성된 작품들을 가마에 넣고 불을 지폈다. 며칠 밤낮으로 가마의 불을 조절하며 그녀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흙이 단단한 자기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치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인간의 삶처럼 그녀의 작품들도 불의 시련을 거쳐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다. 가마 문을 열고 마침내 완성된 작품들을 꺼내는 순간 서연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들고 이천의 작은 공예품 시장의 좌판을 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은 곧 도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인근에서 큰 가마를 운영하는 박노인이 그녀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와도 인연이 있었던 지역의 원로 도예가였다. 박노인은 서연의 작은 찻잔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그는 흙의 질감과 유약의 색, 그리고 형태의 균형에서 서연의 아버지를 능가하는 재능을 발견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칭찬을 건네며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박노인의 따뜻한 격려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박노인의 입소문을 통해 서연의 공방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에게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었다. 작은 공방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브랜드를 이어받아 엘리시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5년 후 파리의 한 유명 갤러리. 은은한 조명 아래 각기 다른 형태와 빛깔의 도자기들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엘리시안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열린 이 전시회는 유럽 예술계의 저명한 비평가들과 컬렉터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찬사와 감탄의 중심에는 전시를 총괄하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지난 5년간 서연은 오직 흙과 불에만 집중하며 엘리시안을 키워냈다. 이천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브랜드는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디자인의 독창적인 조화로 유럽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품으로 인정받았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큰 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엘리시아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랐다. 한 프랑스 비평가가 그녀에게 다가와 유창한 불어로 작품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유창한 불어로 작품의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3년간 그림자처럼 살며 잃어버렸던 그녀의 언어와 자아는 이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비서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김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희소식을 전했다. 대표님, 방금 연락 받았습니다.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6성급 아델스탄 호텔 체인의 아트 오브제 공급 계약 입찰에서 저희 엘리시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서울 그녀가 스스로 떠나온 도시였다. 5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아닌 그녀가 만든 브랜드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증명이었다. 한서연이라는 개인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세상에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지난 5년간 달려온 이유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담담하게 지시했다. 한국 지사에 연락해서 계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저도 곧 귀국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천명그룹 본사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회장 강지훈이 주재하는 임원회의는 그의 분노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그래서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고작 파트너를 못 구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천명그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집단이었나?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천명그룹이 사원을 걸고 추진 중인 동해안 최고급 리조트 엘리시안 베이 프로젝트였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이 리조트는 강지훈의 야심작이자 천명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건축과 설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할 내부 인테리어와 예술품 선정에서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었다. 강지훈은 기존의 어떤 리조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원했다. 하지만 국내의 유명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내놓은 제안들은 모두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비슷비슷한 스타일을 답습하는 지루한 결과물로 보일 뿐이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의 조급함과 짜증은 극에 달해 있었다.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갈 무렵 기획팀의 젊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엘리시안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습니까? 강지훈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과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입니다. 한국의 전통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 전 아델스탄 호텔, 서울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그의 무모한 발언에 조마조마했지만 과장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엘리시안의 작품 사진들이 떠 있었다.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선 자연을 닮은 깊고 오묘한 색감,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디자인. 강지훈은 스크롤을 내리며 말없이 사진들을 응시했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과 철학을 가진 예술이었다. 그가 엘리시안 베이를 통해 구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품격과 독창성이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 엘리시안이라는 회사, 그리고 대표가 누군지 알아봐.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흥미와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5년 전 자신이 무참히 버렸던 과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실내의 공기는 바깥의 활기찬 풍경과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의 아트 디렉팅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중이었지만 앞서 발표를 마친 몇몇 업체들은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표정을 녹이지 못했다. 상석에 앉은 강지훈은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괜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그의 기준은 절대적이었고 타협이란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닌 엘리시안 베이의 영혼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다음 발표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유럽에서 온 엘리시안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김민준 비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강지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칫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수수하고 그늘져 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기품으로 가득 찬 낯선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성가신 파문이 일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를 냉정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평가하는 CEO의 눈으로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내공을 느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발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다. 한편 한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단상에 섰다. 눈앞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수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갑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클라이언트일 뿐이었다.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한 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고 정확한 발음과 논리 정연한 설명은 청중을 순식간에 몰입시켰다. 그녀는 엘리시안의 단순한 작품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명그룹의 엘리시안 베이 프로젝트가 가진 철학적 가치와 건축학적 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보여주었다. 엘리시안 베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 그리고 한국적인 미의 현대적 재해석입니다.
이것은 흙과 불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요소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저희 엘리시안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프로젝트 담당 임원들조차 미처 생각지 못했던 깊이를 담고 있었고, 회의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엘리시안의 제안은 단순히 아름다운 제품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리조트의 로비부터 객실 레스토랑, 그리고 야외 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곳에 어떻게 예술적 숨결을 불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고 그녀의 비전은 명확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임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한 대표의 제안은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당신의 작품은 예술품이지 공산품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생산 능력과 예산 통제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그러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미 이천 지역에 실력 있는 장인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전통 가마 방식을 현대화한 새로운 소성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 효율을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생산 계획과 예산안입니다. 그녀는 김민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도표가 나타났다. 그 순간 강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시장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치밀한 실행 능력까지 갖춘 완벽한 사업가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 여자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존경심,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정체 모를 불편함. 그는 왜 이토록 이 여인에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결정은 끝난 것 같군. 계약은 엘리시안과 진행한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엘리시안의 대표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프로젝트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생 수많은 상대를 만나왔지만 이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을 넘어선 지울 수 없는 기시감이었다. 그는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려 했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의 톤,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의 미세한 입모양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병적으로 익숙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꿈의 조각을 마주한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통제와 예측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에게 이 정체 모를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불쾌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호출했다. 수년간 그를 보좌해온 최 비서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의 앞에 섰다. 강지우는 창밖의 도시를 등진 채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엘리시안의 한서연 대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학력, 경력, 가족, 관계 자금 출처.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녀의 과거 전체를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최 비서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조급함과 집요함을 감지했다.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 수준을 넘어서는 명령이었다. 최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이제 그의 유능한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둘러싼 베일은 곧 벗겨질 터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강지우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중요한 계약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도 복잡한 데이터 차트를 분석하다가도 불쑥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그를 괴롭혔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던 순간의 모습이었다.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를 띠며 완벽한 데이터를 제시하던 그 여유.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타고난 재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의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가 오던 날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혼잣말을 하던 그의 전 부인 흙마다 다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자신만의 색을 찾게 되죠. 그는 왜 하필 지금 그 쓸모없던 여자의 말이 떠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성가신 기억을 털어내려 했다. 이틀 후 최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미묘했다. 강지우는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아채고 즉시 파일을 낚아챘다. 그는 그녀가 해외 명문대학 출신이거나 혹은 경쟁사 가문에 숨겨진 딸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놀라운 능력이 설명될 수 있었다. 그는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단정한 증명사진 아래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력과 경력. 놀랍게도 그녀는 평범한 국내 대학의 도예과 출신이었다. 유럽 유학 경력도 대단한 집안 배경도 없었다. 5년 전 이천에서 엘리시안이라는 작은 공방을 열었고 그것이 지금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것이 경력의 전부였다. 강지우는 실망감과 함께 더욱 깊은 의문에 휩싸였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장인 신상 정보란에 멈췄다. 출생지 2000, 그리고 결혼 이력사항, 이혼. 그는 헛웃음을 쳤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이전 배우자의 이름이 적힌 칸에 고정되었다. 강지훈.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고 손에 쥐고 있던 파일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사무실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충격은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그의 내부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잘못했다. 혹은 그녀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단 1초도 스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자아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 감히 누군가 자신의 과거 자신이 버린 하찮은 여자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부인이었던 그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쟁자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대한그룹의 박 회장인가 아니면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는 사촌 강태민인가. 그는 한서연이 그저 잘 훈련된 아름다운 미끼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녀 뒤에는 분명 거대한 배후가 존재하며 그 배후가 그녀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다시 최 비서를 호출했다. 돌아온 최 비서에게 그는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보고서는 틀렸어. 이건 표면일 뿐이야. 다시 파. 한서연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자금의 출처 조력자,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뒤져.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게임을 시작한 놈이 누군지 내가 직접 그 가면을 벗겨줄 테니. 천명그룹과 엘리시안의 엘리시안 베이 프로젝트 계약 체결식은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보였다. 강지훈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지만 그의 눈은 상대를 분석하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에서 배후에 숨어 있을 누군가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시종일관 우아하고 전문적이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고 천명그룹의 임원들을 대할 때도 여유와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시안이라는 왕국을 스스로 건설한 완전한 군주였다. 지우는 그녀를 지켜보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플레이어였다. 계약 체결 이후 강지훈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더욱 집요해졌지만 최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서연의 자금 흐름은 깨끗했고 그녀의 성장은 철저히 실력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녀의 조력자들은 대부분 유럽의 저명한 예술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었으며 천명그룹의 적대 세력과 연결된 고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훈은 이 완벽함이 오히려 더 정교한 위장이라고 확신하며 더욱 초조해졌다. 한편 한서연은 천명그룹과의 계약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5년 만에 돌아온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엘리시안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놀랍게도 천명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천명건설이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해온 한 중소물류회사였다. 그녀는 자신이 설립한 해외 투자법인을 통해 비밀리에 그 회사의 지분을 매입했고 순식간에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 소식은 강지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장 천명건설이 진행하던 여러 현장에서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체할 업체를 찾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었고 프로젝트의 지연은 불가피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명백한 공격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의 두 번째 움직임은 더욱 대담했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한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에게 접촉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상사들의 질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과거 강지훈이 그의 보고서를 하찮다는 듯이 구겨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엘리시안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며 완전한 창작의 자유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재능을 알아봐주는 리더를 만난 디자이너는 망설임 없이 천명그룹에 사표를 던지고 엘리시안에 합류했다. 업계 최고의 유망주가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천명그룹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저 일개 직원일 뿐이라고 했어 무시했지만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의 모든 전략은
지난 3년간의 침묵 속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로 살면서 그가 무심코 뱉어냈던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불평하던 비효율적인 자회사들, 사내 정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간다고 말했던 무능한 임원들, 그리고 재능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까지, 그의 오만함이 흘려버린 정보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결정타는 서울국립아트센터의 리모델링 프로젝트 입찰에서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이 프로젝트는 1000명 그룹이 수주를 확신하고 있던 대형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종 결과 발표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엘리시안이었다. 엘리시안은 한국의 전통미를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극찬을 받으며 압도적인 점수차로 1000명 그룹을 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자존심에 가해진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복잡한 계열사 조직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물류회사 핵심 인재, 그리고 국책 사업, 엘리시안이 공격해온 지점들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다. 명백히 1000명 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적을 상대해왔지만 이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한서연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겨버렸던 그 여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치밀한 전략가가 되어 돌아왔음을 비로소 인정해야 했다. 그의 오만한 제국에 처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서연의 배우를 찾으려 했지만 진짜 열쇠는 그녀의 배우가 아닌 그녀 자신에게 있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인간 한서연에 대해 알려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매장해버린 과거, 그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몇 달 만에 그들이 함께 살았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이혼 후 그는 이 텅 빈 공간이 주는 공허함이 싫어 주로 도심의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했다. 저택은 예전과 다름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곧장 2층 그녀가 사용하던 공간들로 향했다. 침실 드레스룸, 그리고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공간처럼 꾸몄던 작은 서재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녀의 흔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잠시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는 저택의 집사를 불러 그녀가 남기고 간 물건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물었다. 집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다락방 창고에 이전 마님께서 유독 아끼시던 것처럼 보였던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다고 말했다. 지훈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에 놓인 상자는 아주 평범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닫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시간이 멈춘 듯 낡은 스케치북과 노트 몇 권,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는 지금의 엘리시안을 연상시키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책장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그녀의 독창적인 재능이 번뜩이고 있었다. 호텔 로비를 위한 거대한 예술품 구상도, 레스토랑을 위한 식기 디자인,
심지어 리조트의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 디자인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엘리시안의 신제품으로 출시해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5년 동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늘 그곳에 있었다. 단지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으로 그가 집어든 것은 낡은 노트였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쓰인 사업 계획서의 초안들이 담겨 있었다. 전통 도예의 현대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전략, 유럽 시장 분석 및 진출 방안. 그는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다. 시장 분석은 정확했고 브랜딩 전략은 치밀했다. 심지어 천명 그룹의 유통망이 가진 약점과 그것을 파고들 기회에 대한 분석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내로 사는 동안 조용히 그의 제국을 해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작은 잠금 장치가 달린 일기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열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힘을 주어 낡은 잠금 장치를 부쉈다. 일기장 속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내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거의 없었다. 대신 예술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깊어가는 외로움,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려 했던 수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 결혼을 며칠 앞둔 날짜에 쓰인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그들의 결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토아트가 천명그룹의 자회사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처했다.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열정이 나의 무력함 때문에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 강지훈과의 결혼은 아버지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오늘 나의 삶을 아버지의 꿈과 맞바꾸기로 결심했다. 그의 세상 속에서 그림자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순간 그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덮쳤다. 그녀와의 결혼은 그에게 그저 편리한 비즈니스 거래였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처절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을 순종이라 여겼고 그녀의 무표정을 감정이 없는 것이라 단정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꿈,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았다. 강지우는 먼지 쌓인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그녀의 일기장이, 주변에는 그녀의 재능과 꿈의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일기장 속에서 자신의 이름, 강지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단어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오만한 세계를 지탱하던 단단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죄책감의 시작이었다. 다락방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강지우는 유령처럼 자신의 제국을 떠돌았다. 그의 몸은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먼지 쌓인 과거의 잔해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한서연의 일기장 속 글자들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그의 모든 오만한 확신들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해야 할 적으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내면의 혼돈 속에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동안 한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가 눈 감아주고 방치함으로써 썩어 들어간 천명 그룹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외과 수술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유럽의 유능한 회계 법무팀과 함께 자신이 과거에 목격했던 비리의 흔적들을 추적해왔다. 폭풍은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되었다. 천명그룹 숨겨진 비자금과 부패의 커넥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앵커는 천명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거대한 규모의 횡령 및 뇌물 스캔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비밀 장부의 사본과 거래 내역, 그리고 내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비리의 중심에는 강지훈의 사촌이자 그룹의 핵심 실세인 강태민 전무를 비롯하여 과거 한서연을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와 사적인 유흥비로 탕진해왔다. 이 모든 정보는 과거 서연이 저택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그들의 대화, 무심코 서재에 놓여있던 서류의 조각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 신뢰를 받던 대기업의 추악한 민낯의 대중은 분노했다. 그 파장은 즉시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천명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고 순식간에 시가 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섭게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신용 등급 기관들은 천명그룹의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오 무렵 검찰의 압수수색 팀이 천명그룹 본사로 들이닥쳤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건물을 봉쇄하고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한때 철옹성 같았던 천명그룹의 심장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기이할 정도의 차분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증거의 정교한 폭로의 타이밍 그리고 타겟이 된 인물들까지 모든 것이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같은 적개심은 끓어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에 눈이 멀어 제국의 어두운 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외면해 왔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하지 못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제국 전체가 무너질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그는 생각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엘리시안 코리아의 대표실에서 한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준 비서가 들어와 천명그룹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자 과거의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씁쓸함을 느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 폭풍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폭풍의 창조주 한서연을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천명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시작부터 전쟁터였다.
성난 이사들은 모든 책임을 강지훈에게 돌리며 맹렬하게 그를 공격했다.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소송 위협과 검찰의 수사 압박은 시시각각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패닉에 빠진 그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룹의 총수인 강지훈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었다. 이 모든 것은 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능한 위기 관리 능력 때문입니다.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강지훈의 사촌인 강태민 전무가 선동하듯 소리쳤고 다른 이사들이 동조하며 그를 압박했다. 강지훈은 그러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책임 전가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죗값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이사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찰나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그녀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절망적인 공간에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한 이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한서연 대표,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오는 겁니까?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 천명그룹의 법무팀장에 의해 제지되었다. 법무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어내렸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엘리시안 홀딩스 측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 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현재 우리 그룹의 의결권 주식 15%를 확보한 최대 주주 중 한 명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이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강지훈의 바로 맞은편이었다. 그녀는 먼저 강지훈을 해임하려 했던 이사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강지훈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위기를 모면하시려는 겁니까? 정말 위선적이시군요. 그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는 강태민 전무를 비롯한 몇몇 이사들이 이번 비자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직전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한 증거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천명그룹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살리려 합니다. 부패한 당신들부터 모두 잘라낸 후에 말이죠. 그녀는 이어서 천명그룹의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계획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회사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더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임이 명백했다. 이사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치밀함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제 이 회의실의 권력은 완벽하게 그녀에게로 넘어왔다. 업무적인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라는 멈췄고 모든 시선은 이제 테이블 양 끝에 앉은 강지훈과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그가 감당해야 할 미래였다. 다락방에서 보았던 그녀의 일기장 속 희생과 스케치북 속 재능, 그리고 지금 눈앞의 압도적인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위대한 가능성을 자신의 오만함으로 내팽개치고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그녀가 겪었을 고독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처절한 시간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의 철옹성 같던 자기 통제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사를 잃게 된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온전히 한 여인을 향한 뒤늦고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강지훈의 눈물은 그 어떤 폭로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눈물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인간의 완전한 무너짐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재건뿐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강지훈의 눈물은 오롯이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천명 그룹 스캔들은 서서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주도 아래 구성된 경영혁신위원회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고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은 정리되었으며 투명한 지배 구조가 새롭게 확립되었다. 시장은 이 진정성 있는 변화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추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CEO로 영입되면서 회사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되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대주주로서의 감시 역할에만 충실하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배가 아닌 정상화였기 때문이다. 한편 강지훈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은 물론 경영 부실과 감독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충분히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어떠한 변론도 거부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과거의 과오를 청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그 자신에게는 처음으로 얻는 마음의 평화였다. 선고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한서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그들을 다시 엮어주었던 장소, 거의 완공을 앞둔 동해안의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였다. 리조트 로비는 서연의 예술적 비전이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 오브제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엘리시안의 작품들은 건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치 성스러운 예술 공간에 들어선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여인의 머릿속에 있던 세상이었다. 서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로 향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깊은 회한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되돌려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나는 눈이 멀었었소. 성공과 권력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지. 당신의 재능,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내가 모두 짓밟았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하지만 정말 미안했소. 그때의 나에 대해서. 서연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죠. 나는 나의 길을 찾았어요.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증오가 아닌 한 시대를 정리하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우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의 낡은 이혼 서류와 함께 그가 가진 1000명 그룹의 개인 지분 전부를 그녀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진예술가 후원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나의 속죄 방식이요. 당신의 재능과 같은 재능들이 더 이상 세상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의 길고 긴 악연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년 후 강지우는 모범수로 형기를 마치고 조용히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대신 이천의 한 작은 도예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돈이나 권력이 아닌 것에서 오는 충만함을 배웠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대상 수상자로 엘리시안의 한서연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엘리시안 베이 프로젝트로 세계 건축 및 디자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찬사와 함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립 박수 속에서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세상을 향해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왕관도 필요 없는 스스로 빛나는 여왕이었다.